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에는 서로 성장하는 교실,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를 주제로 자유학년제 수업 나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일부로서 자유학년제의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 그리고 체험활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진행했고 그 진행에 앞서 고민했던 교사들의 고민 부분과 도전받았던 과제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유로운 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토론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상황에서 좀 더 선생님들에게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토론회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달리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어색하게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흥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은 지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나눔이 단순히 어떤 일들의 규모나 속도를 따라잡는 데서부터 그치지 않고 저희가 교육 공동체로서 어떻게 학생의 배움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학생의 배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자를 소개하면서 자유학년제 수업에서 학생의 성장을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를 할 건데요. 그냥 하는 건 좀 싱거워 보여서 톡톡 튀도록 5자 인사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토론자분들께 5자 인사 어때? 했더니 모두 좀 당황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5자 소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도 기대를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일 같은 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좀 찔렸죠. 왜냐하면 제가 매일 정말 같은 티만 입고 있나? 자주 갈아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찔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이 이랬어요. 선생님은 매일 큐티, 프리티만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큐티, 프리티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같은 티, 개원중 수석교사 정미선입니다. 오늘 전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의 뒤를 이어서 인전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티의 연이은 소개를 맡은 답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수업 방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 그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현상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싶은 교사입니다. 저는 마포중학교 사회과 교사 김인정입니다. 어후. 노래를 찾는 사람 노찾다. 답을 찾는 사람 답찾사. 김인정 선생님 참 좋네요. 다음 이어서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프레이밍 교사 이은주입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영어 단어로는 reframing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리프레이밍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던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성찰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언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창덕여중 영어교사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섭 어벤져스 김유경입니다. 여기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섭이 무슨 뜻일까요? 쉽다?
아닙니다. 땡.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민세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 어벤져스는 수업 어벤져스를 5글자에 맞추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고요. 저는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 어벤져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벤져스처럼 재밌고 매력 있고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선하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염광중 영어과 김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상큼. 어제를 힘들게 보내고 일거리가 잔뜩 쌓인 그리고 말썽꾸러기 아이들 수백 명을 봐야 하는 오늘이지만 새롭게 오늘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만큼은 상큼한 날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매일을 레몬처럼 상큼하게 살고자 하는 중동중학교 음악과 민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정의 허당 5분 전 입시 시종 소리하고 함께 수업 시작합니다. 시작 후 몰아치는 긴장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 수업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1시간 전부터 아이들 재료 챙기면서 대기 좋아하는 강현준 수학교사 허당 김희선입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5자 소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하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희선쌤, 여기 지금 소개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소개는 누구의 소개였어요? 아, 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오. 네, 소개를 하고 보니 제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게 빈틈 없어 보일 텐데 제가 제 무덤을 판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농담이고요. 오늘은 상큼 민세나 선생님이셨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신세대라 소개도 다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민세나 쌤은 오늘도 수백 명의 학생을 만나는데도 늘 상큼이네요. 그런 모습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좋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그보다 더 공부하면 석사, 또 그보다 더 공부하면 박사, 박사보다 더 훌륭한 건 밥사, 밥사보다 인기 있는 건 술사, 술을 얻어 먹으려면 매사에 감사. 수성님, 네. 정말 그런 시가 있나요?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딱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없는 건 말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훌륭해질까요? 아니면 인기가 있어질까요? 인기가 있어집니다. 네. 그러면 남아서 술 한잔 하도록 하죠. 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훌륭함과 인기를 넘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노고를 이곳에서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 자유학년제 수업 나눈 콘서트 교사 토론 그 첫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변화가 많았던 자유학기에서 만난 선생님마다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못다 이룬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네. 민세나 선생님. 네. 모든 선생님께서 그래야 했겠지만 저한테 2020학년도 1학기는 두려움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등교가 미루어지면서 그냥 애들 등교하는 게 조금 늦어지는구나만 생각을 했지 아예 온라인 체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을 구성해놨는데 급하게 이를 온라인 체제로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과의 경우 학생들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연주 영상을 감상하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수 없어서 실기 수업에서 수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겠군요.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았겠지만 특히 음악과와 같이 실기 과목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학교는 실기 수업뿐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교과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 모든 교과에서 이제 피드백을 내실화하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온라인과 블렌디드 상황이 되면서 사실 각 교과 교사들은 교과 수업에 맞는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전달되기는 좀 어려웠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년제 피드백을 특히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을 했는데, 가정통신문에 이 각 교과에 흩어진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을 좀 도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단순히 방법의 안내만 한 것이 아니라 왜 피드백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산출물과 함께 피드백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안내를 했고요. 또 이 과정 후에는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이 피드백으로 진정한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 학부모 설문을 받았는데, 이 설문의 이름이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정말 학생과 학부모가 이것에 도움을 받았는지,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를 이 결과를 가지고 1학년 전체 교과교사 공유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공유회를 바탕으로 2학기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다시 논의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제가 갑자기 든 질문인데요. 공유회라는 단어가 되게 낯선데 보통은 수업협의회, 교과협의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공유회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협의의 개념은 충분히 들어 있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의 결과를 먼저 공유하는 것으로 1학년 전체 교과교사가 모여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각 교과에서 어떤 피드백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를 각 교과마다의 벽을 넘어서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자 저희는 공유회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유회란 이름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긴 하네요.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지고 계속 부러워하겠습니다. 진짜 올해는 갑작스럽게 교육 환경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특히나 저처럼 컴퓨터와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뻔한 말인데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걸 체험한 한 해이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 온라인 학습 구현 능력이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향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라인 기반 학습의 토대가 만들어졌으니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계속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씀이 와 닿네요. 인정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극복해보고자 노력하는 행동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본인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듯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온라인 수업과 학생의 배움을 함께 피드백하면서 학부모와 학교가 고민했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수업 상황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활동이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블록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체험을 진행하는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1학기에 해당되는 1기를 되짚어보면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온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의 동기부여를 앞으로 당기고 네, 체험 부분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기 때는 아이들이 거의 한 번으로 등교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생겨서 정말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 체험 재료를 나눠주고 온라인상에서 설명만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주고 싶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준 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전부 다 그 협조를 구해서 서포트를 하기에는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과에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체험을 완성하는 것이 어떤 목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건 자칫 숙제로 느껴져서 교육적 의미가
감해지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체험 관련된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니까 온라인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맡게 된 원격 도구 사용과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에서 오는 그런 어떤 조정의 문제, 그리고 또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피드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이를 바로 이제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배우면서 두려웠고 두려우면서도 배웠다. 이래서 두려움과 배움의 연속이었던 기간으로 올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다양한 기분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라든지 아니면 아 저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왕좌왕하고 또 뭘 준비해야 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때 따라가야지, 지금 내가 막 앞서갔다가 또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말로만 듣던 원격 수업이라니 온라인 도구를 잘 다루는 분들이 두렵다,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분들이 이룬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이루는 기적, 바로 민기적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기적.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 우리는 민기적, 어기적 이렇게 기적들을 이루어 가면서 여태까지 노하우도 쌓아가고 변화도 시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쌤들도 지금 기적을 이루신 분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민기적, 어기적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기적을 이루신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그리고 나름 학교에서 이루어낸 어떤 특색들을 지금 여기서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민기적거리면서 어기적 상태에서 기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교사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효과적인 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을 위해서 원격 수업에서는 개념 중심 학습을, 등교 수업에서는 활동 중심 학습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교육 과정상 명시한 중요 개념을 PPT 화면 공유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단 과정 평가에 너무 집착해서 갓 들어온 중1 아이들에게 수행평가하러 학교 온다라는 기억이 남지 않도록, 가능하면 얼마 오지 않는 학교의 등교 일자가 소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컴퓨터만 매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학교는 실시간 수업 진행 중이거든요. 어떤 때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10시간 모니터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수업도 원격으로 한다면서.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몇 번 안 나올 때 만들기 과제 등도 배부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놀이인 듯 수업인 듯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는 이 자료인데요.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제가 아이들에게 만들기 자료를 배부한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그 다음 차시에 원격 수업에서 해야 할 과제를 배부했고요. 아래 보이면 보이시죠? 별점도 있고요. 좋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싫어요, 손 위아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려고 했습니다. 단 이렇게 놀이가 아니고 반드시 수업 목표를 제시하여야지 아이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쌤이 지금 말하는 특색적인 부분들은 학생을 더 안쓰러워하면서 학생이 수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흥미와 또는 도전 의식을 갖게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서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적절하게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해석해 주셔서. 네. 자, 그러면 세나쌤이 뒤이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 대한 균형 맞추기를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동안 1학년의 등교 기간이 현격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1학년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 후에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이를테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멜론 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뮤직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달의 차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함께 전자음악도 만들어보고 줌을 활용해서 같이 노래도 해보는 그런 활동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반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고민은, 우리가 원활하고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콘텐츠들을 많이 사용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줘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교육 목적으로는 웬만한 콘텐츠를 다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침이 왔지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작권 시비가 붙었을 때 이제 교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교사와 학생 모두 초반에는 굉장히 낯설고 싫었을 텐데, 그 두려운 기간을 잘 참고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져서 지금 수업이 여기저기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초반이 너무 무서웠고, 이렇게 내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학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차원의 영상, 양질의 영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데 애들이 보면서 막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매체를 바꿔서 수업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한두 번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니까 지금은 수업이 한결 나아졌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또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시네요. 네. 저는 원격 수업에 해당되는 것에 있어서 좀 집요하다고 할까요? 표현상으로는 열정에 허당이기는 한데, 제가 그 온라인 시간에 아이들이 그 집에서 늘어지는 부분, 내지는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줬을 때 아이들이 드래그해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이버 밴드를 쓰는데, 제가 그 아이들 등교했을 때와 오프라인의 그 등교와 온라인에 해당되는 시간표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제가 수업을 3교시와 저희 학교는 4교시에 동시에 이제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밴드에다가 올릴 때는 10시 50분에 오늘 수업이 어떻게 되고 방법에 해당되는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딱 30분 정도 영상을 관련된 것을 링크를 했었을 때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만큼만을 아이들한테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션을 주죠. 그 영상을 봤을 즈음에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쯤에서 오늘 너희들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찾아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시간대로 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아이들은 정말 온 능력을 총동원해서 구글 폼과 패들렛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그 시간 내에 제출을 하면 제가 12시 15분 정도까지 해서 12시와 12시 15분 그 사이에 줌으로 아이들이 제출했던 구글 폼을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자발적인 발표도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자발적인 발표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때도 있지만, 제가 임의로 어떤 특정한 아이를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하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수정하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5분까지를 했었을 때 3교시 10시 50분에 시작해서 4교시 12시 반이 될 때까지 스스로 찾고 자기가 구성하고 마지막에 아이들의 발표와 어떤 내용을 보고서 깨달은 바를 느낀 점 플러스 재구성하는 것까지를 해서 정확하게 3교시부터 4교시까지를 아이들을 집요하게 공유해서
딴짓을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등교 수업으로 인해서 깊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넓어진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오히려 몰입도와 온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접목돼서 네, 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넓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도 하고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조정이 선생님의 수업 활동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교사에게 더 필요하나요? 두 개의 끈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는 두 개의 끈을 가져야 해요. 끈기와 끈질김.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두 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 그 이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의 끈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였고, 그런데 교사 개인에 의해서 또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저희를 지원하는 중앙에서부터의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이 내용이 주로 교과 수업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유학기 활동 속에서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끈기와 끈질김을 넘어서는 자유학기 활동에 준비가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된 것에 대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유학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의 고민을 하나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 학생 활동이 많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사실은 명찰만 중학교 1학년이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생각보다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1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줌으로 접속을 할 때 줌 수업에 접속하기 위해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을 별도로 지도해주는 방법도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구글 협업 문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또 패들렛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과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서 또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데도 그 다음 페이지 작성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누르라던가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 수업인지 아니면 컴퓨터 시간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 제가 준비한 진도를 반밖에 나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다곤 하지만 제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이 방법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스스로도 되게 부끄럽고 의심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각 교과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사용할 디지털 앱이나 웹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학년 초에 이렇게 수합을 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간이라든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소프트웨어 활용법, 또 디지털 리터러시, 저작권에 대한 교육들을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수업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컴퓨터 선생님, 정보 선생님이실 텐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가 2학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여기 훌륭한 패널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도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기에 이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시수를 확보해서 신입생들이 학기 초 한 달, 약 3주 가량 동안 이제 공통 교육 과정으로 기초와 적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 선택 시수를 할애한 교과 교사들이 2월 달에 모여서 저희가 이미 교육 과정은 이제 역량 지표까지 도출을 해서 큰 틀은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업할 수 있을지를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수업 자료를 조금 더 올해에 맞게 다듬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역량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역량, 이것이 이제 학교 내 협업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대한 배움,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의 공간, 우리 학교의 문화, 우리 학교의 제도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의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교육이나 온라인 예절 같은 것도 가르치고, 또 학교의 기기 중에 하드웨어 어떻게 켜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아까 김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협업 도구들 어떻게 쓰는지, 뭐 이메일은 어떻게 보내는지, 선생님에게 피드백은 어떻게 요청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보낸 피드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는 친구와 공유 문서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을 공통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사의 입장에서는 내 교과 수업을 할애하지 않고 바로 이제 교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구들이 어려움이거나 혹은 방해가 아니라 정말 뭐 노트와 펜과 똑같은 하나의 내 그냥 도구 중에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시켜주셨다면 기간의 분리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면 준비는 언제 하고 실제로 운영은 언제 하는 거야, 이런 그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교과교사들이 수업 내용과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2월에 전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3월 입학 후, 신입생이 입학 후 3월 1, 2, 3주 동안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하고 교과 수업을 쭉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주제 선택의 어떤 학사 일정상 시수 배분을 앞쪽으로 몰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이면 방학 중인데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활용하시는 네네, 건가요?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주로 대부분은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는 이제 2월에 이제 개인적으로 교사들이 준비하거나 3월 초에 또 많은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공유회 활동이 그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네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공유회는 이제 학기 말에 교과교사 공유회고, 지금 기초화 적응 준비는 기초화 적응 수업을 맡은 주제 선택 시간을 할애한 교사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네. 뒤에서 자꾸 유경쌤이 리액션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공감이 많이 되서 이래서 부럽기도 하고. 공감도의 100% 유경쌤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리액션 네. 때문에 저희가 말하면서도 사실은 좀 기운이 나요. 내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나고 진지한 얘기고 재밌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좀 더 크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마음껏 본격적으로 한번 하세요. 해볼까요? 네. 네, 많이 참고 네, 있습니다. 이어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1학기에 이렇게 공통과정을 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럼 아이들의 선택권은 언제 보장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학기 주제 선택은 이제 아이들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2학기 내내 장기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 1학기까지 배웠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자유롭게 이제 활용하면서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주도해 가는데요. 반과 상관없이 나와 같은 흥미나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과 조를 이루고 이제 지도교사를 만나서 한 학기 동안 피드백을 받으며 스스로 연구를 해나갑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주제 선택을 맡게 되면 사실 가장 난감한 순간이 원치 않았는데 마지막 뺑뺑이로 왔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한 선택에 이렇게 딱 기가 쫑긋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 완전한 선택이 가능할까요? 일단 학생들이 궁금해하거나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좀 1, 2, 3순위로 설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 카테고리의 학생들을 1차 배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뭐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팀원을 이룰 수 있게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억지로 온다는 느낌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그 선택권과 자율성이 반면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위험한 점은, 그렇게 완전히 풀어놓으면 과연 교육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일 텐데요. 저희는 그래서 각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질문을 만드는 방법, 좋은 질문을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공동으로 그 자료들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이 정보를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법, 중간에 성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한 학기의 차시별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제한을 두는 절차적인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아이들은 주제나 혹은 본인의 발표 방식 같은 것은 완전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인정쌤의 질문이 매우 날카로웠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교사에게 끈기와 끈질김이 필요한 거 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원칙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함. 이것이 아마 학생들을 우리가 올해 이렇게 쭉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저희의 교육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경쌤이 뒤에 이야기를 더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계속 감탄할 뿐인데요. 기초와 적응 어느 학교이신지 제가. 저희 창덕여자중학교입니다. 네. 네. 자, 네, 기적 같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석님께서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반가웠는데요. 제가 우수 사례를 발표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의 고민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또 하나 털어놔도 괜찮을까요? 네. 또 누군가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얼마 전부터 중1은 매일매일 등교를 하게 됐잖아요. 물론 최근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3분의 1로 바뀌어졌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제 등교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개별화 수업이라던가 조별 협력 활동이 오히려 등교 수업 때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앉아있죠. 또 일렬로 앉아있죠. 조별로 배치하기 힘들죠.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줌 회의실에서 오히려 온라인 수업할 때는 줌 소회의실 만들어서 마스크 다 벗고 얼굴 보면서 활발하게 했던 조활동도 등교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었고 또 집에 있으면 1인 1 디바이스 체제가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자기가 다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나 협력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는 디지털 기기가 있긴 하지만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갑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창의융합 선도학교, 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가 되는 AP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원들을 받아서 학생들이 1인 1태블릿 PC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교실에 왔을 때 핸드폰만 가지고 자기 물품만 가지고 수업을 하게 하지 학교의 디지털 기기를 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게 소독 같은 방역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희가 원격 수업 초창기에 고민했던 등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사시키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블렌디드 수업,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교 수업이던 원격 수업이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익혔던 다양한 디지털 활용 능력들을 이제 등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많은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협조해 주셔서 교실마다 와이파이 설치는 기본일 거고요.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문서를 작성한다. 선생님들 다 끄덕끄덕 하고 계시지만 핸드폰 대신에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기 지원.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기기까지 다 관리 목소리 들어가고 있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창덕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기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테크 매니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디자인도 하면서 또 태블릿 PC도 자기가
몸소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기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시라고요? 저희 학교요? 네. 이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바로 마이크를 교체할 수 있는 이 기기 능력이 아마 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원격 도구들에 의해서 배운 것들이 아닌가, 많이 능력이 커지신 것 같아요. 유경쌤은 지금 계속 얘기해오는 동안에 일관되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따른 수업 도구에 대한 것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전국 부처, 중앙 부처에 또는 이걸 해주실 수 있는 큰 기관에게 지금 호소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나 또는 자유학기 활동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다양한 준비 태도와 경험이 지금 이 토론회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유학년제에서 선생님들이 이루신 특색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학년제에서 선생님들이 이루신 특색 있는 활동들은 어찌 보면 기본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도움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탐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운영들이 잘 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보따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또 이경쌤이시네요. 네. 예, 기초학력, 기본학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귀가 쫑긋했습니다. 네. 제 수업이 특색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격 수업을 제일 처음에 준비하던 3월 말, 4월 초에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자라는 것을 제 수업의 제1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이 학생들에게 유일한 배움의 통로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창문이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핸드폰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업 내용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년치 학습지를 모두 묶어서 만든 영어 워크북입니다. 이 워크북을 만들어서 전교생에게 학년이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4월 초에 워크스루로 나눠줬습니다. 이 학습지를 이 워크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프린터가 없는 학생들도 그냥 이 워크북을 사용하면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이 학습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풀게 하고요.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정답 확인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또 저의 원칙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대상 학생들까지 저의 영상을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또 최대한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21년 차인데요. 21년 차 교직 생활 중에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를 평가할 때 친절하다라는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등교했을 때 아이들이 놀란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영상이 좀 너무 쉬워요,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상, 중, 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영상을 3개로 만들어서 너희들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시청을 해라 라고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방향 콘텐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줌 수업도 하기도 하는데요. 단방향 콘텐츠를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는 경우 사실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이 몇 %를 아이들이 시청했는지 시청률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 형성평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 영상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넘겨놓고 다른 생각을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학기 때는 제가 아이들을 더 본격적으로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아이들이 학습한 거, 그러니까 이 워크북에 있는 학습지 같은 것도 그냥 풀고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풀었는지 사진 찍어서 패들렛에 인증샷을 올려. 그래서 인증샷을 올리게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방탈출, 구글 폼을 이용한 방탈출 게임이나 뭐 다양한 형성평가 도구들을 만들어서 매 시간 아이들의 학습을 확인하고 하지 않은 학생들은 개인 카카오톡, SNS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아까 김희선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아이들을 이제 귀찮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이들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대부분 열심히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안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기는 하나 친구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선생님을 맞습니다. 좋아하게 되겠네요. 네, 다시 이어서 인정쌤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렇게 수업을 상중하 세계로 제공하시는 친절한 선생님 뒤에서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불친절한 교사가 수업 방법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학기 초에 불친절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온라인 수업 기반 자체에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고 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좀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걸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로 저의 고민을 좀 전환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협동학습을 구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앞에서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글 협동 문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했어요. 물론 저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G시트 계정 아이디가 있어서 더 가능했던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자 집에서 그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이 옆에 있다, 친구들이 옆에서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줌이나 미트의 화면 공유 기능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글 학습방에 과제를 올리고 영상을 보고 댓글을 쓰기 할 때도 제가 제 화면으로 공유를 했고요. 패들렛에 과제를 부여하고 조사하는 순간에도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쓰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모른다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선생님들도 약간 집요하시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남중이거든요. 네, 남중이어서 시간을 주면 정말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부여하는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방탈출, 그다음에 카웃 같은 경우도 화면 공유해서 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에서 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력을 증진시키는데 애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 이야기를 희선쌤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집요한 교사로 나쁜 것 같은데, 일단 기본 학력을 증진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수학 관련된 것을 선택할 때는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수학은 왜 배워야 돼요, 배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정말 수학이라는 과목을 원격으로 처음 접하고 선택 프로그램까지도 수학과 관련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아이들의 첫 인상이 하물며 등교도 못한 원격 상태에서 처음 봤었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인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유경 선생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셔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 기초 학력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그 선생님들께서 내지는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그 능력들을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선택 프로그램에서 초반부에 기초와 아까 소양이라고 그러셨었나요, 선생님? 자, 기초와 적응. 네, 그 부분을 선택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학년별로 창체 활동에서 창특 활동을 학교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각종
뭐 잡다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다양한 어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을 구성하면 교육과정상에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 학력에 해당되는 부분 읽고 쓰고 세마는 그런 능력을 신장할 때 주제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읽는 부분을 말하고 어떤 만들고 생각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선택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수학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핵심 역량과 단원에 비추어서 매칭을 시키려는 부분의 시도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이래서 수학을 배우는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실생활에 연결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주눅 들어있고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면 발표할 기회라든가 나는 좀 부족한 학생이야 라는 자신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하고 만들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정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생 정말 신입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미술을 전공을 하든 음악을 전공하든 나의 이런 좋은 달란트들이 수학과 접목이 되면 훨씬 더 진로와 연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희망의 포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포자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수학의 기본 학력이 좀 성장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세나쌤이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예술체육 선택 수업을 통해서 음악과 진로를 결합한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라고 하면, 그리고 음악 관련한 진로라고 하면 다 음대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공이 음악 관련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공연을 예로 들면 배우와 연주팀을 제외하고는 뭐 대본, 무대, 라이센스 관련한 법률, 의상, 뭐 재정, 홍보, 연출, 공연장 관리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뮤지컬 공연 하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진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관련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해가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활동을 해봤어요. 물론 실제 직업 현장과 조금은 다른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음악 관련 직업들 있죠. 음악 치료사나 아니면 뭐 폴리 아티스트, 악기 제작자, 그리고 기획사 설립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사 설립 프로젝트는 내가 기획사 대표이다. 그러면 내가 아이돌을 지금 1년 안에 데뷔를 시킬 건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를 데뷔시킬 건지, 그러면 이제 플랜을 쫙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수 하나를 데뷔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배우게 되고, 뭐 음악 치료사라고 하면 사실 음대 나온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더 많고요. 사실은 거의 심리학에 가까워요. 이름은 음악치료사지만 결과적으로는 치료사인 거기 때문에 그 음악치료에 대한 개론을 배우고 모둠을 구성해서 한 명은 치료사, 나머지는 환자 역할을 해서 음악으로 뭐 악기를 활용해서 우울한 기분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비관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희망이 되는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알아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폴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영상 관련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직업인데, 뭐 애들한테 집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상황을 설정해주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애들한테 자, 이거는 방귀 뀌는 소리인데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 볼까? 그럼 아이들이 막 풍선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리고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게임 프로그램에 다양한 소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칼싸움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물건으로 어떻게 소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뭐 애들이 자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뭐 칠판에다가 분필을 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폴리 활동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의도한 바를 꽤 많이 이해하더라고요. 아,
직업은 꼭 그 전공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도 많지만 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굉장히 보람됐었어요. 민세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까 음악 치료사가 음악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 직업이었군요. 제가 전공을 그걸 했을 걸. 제가 사실 중3 때까지만 해도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손가락이 한 0.01mm 정도 유로 그 다음으로 잘하는 영어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음악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음악이라는 것이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되나요?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예술이라는 분야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저희 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고 굉장히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피아노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네, 깨알 같은 자랑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나쌤의 수업에는 삶과 연계된 음악 진로 수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삶과 연계된 진로 음악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로를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진로를 통해서, 진로를 같이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제목이 음악인의 삶입니다. 제가 뭐 알고 물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세나쌤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좌충우돌 하면서 또 더듬거리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저희가 보냈던 시간들이 돌아보니 또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선생님들은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지만 정말 친절하신 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답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우리의 좌충우돌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음 단계를 위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도전 과제를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은주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쭉 진행해 오시면서 이제 어떤 도전 과제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지금 자유학년제가 이제 도입 후에 안정화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본질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자유학년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혹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유학년제가 시험이 없다 혹은 점수가 없다라는 이유, 그 부분을 마치 평가가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학년제의 많은 파트들 중에 한 가지가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의에 대한 오해와 또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조금 더 조명받는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교과 수업의 본질에 돌아와서 과정 중심 평가와 또 형성 평가의 기능들이 좀 더 강조되고 실제로 그 효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내실화되면 자유학년제가 추구했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고민 지점을 보여주셨어요. 자유학기 활동 중에서 주제 선택 프로그램보다는 교과 중심의 수업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업과 평가가 내실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럼 앞으로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한 도약,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을 통한 도전, 체험 활동을 또 잘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도전 과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 누가 먼저
선생님들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전 과제 함께 나눌 수 있으실까요? 도전해보러 가겠습니다. 도전. 네. 할 줄 알았어요. 제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지금 도전 중입니다. 뭐 제가 도전을 완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실시간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근데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나도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시간을 도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실시간이 그저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 옆에 있는 게 실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잘 기기작동을 못하는데 버벅거리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도와줘요. 그럼 제가 마음껏 칭찬해 줍니다. 네 덕분에 수업이 아주 풍성해졌구나 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네네네. 제 칭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영상 제작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다양한 수업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번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 7시간 모니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학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뭐 패들렛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카웃, 방탈출, 단어 퍼즐 같은 걸 제출하고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업 형태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수업이 학습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의 장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은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자유학년이야말로 정말 교과 융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자유학년 운영은 예술체육활동, 주제선택활동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교과별로 나뉘어진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들은 그냥 교과 수업의 연장인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마치 우리가 멱살을 잡혀 끌려가듯이 정말 거기에 던져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근데 이 시대는 학문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언제든 다른 학문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 수업이야말로 평가나 진도, 교육과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험적이고 융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융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하고 싶고 동교과이지만 어떤 선생님은 하기 싫어하고 이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사들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 않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네, 우리가 수포자들을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시도도 그 효과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용기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는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운 교육 환경이 변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입학한 신입생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담임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교실을 매번 바꾸고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아이들한테는 마냥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지나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다소 제한적인 제약이 있었더라도 중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어떤 이 학문에 대해서 배움의 의미를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교과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해의 도전 과제라면 신학기 집중 준비 기간을 통해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한 원격 상태에서도 교과 융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학습 과정의 유의미성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공 기회,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번 21년도에는 원격 상황이 사실 3월 달에 참 극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도전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선 선생님께 찌찌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 신학년 집중준비 기간을 2월 달에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돼서 딱 하루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내년에는 3일간 찐하게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김희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과 융합을 위해서는 2월 달에 교육과정이 수립되는 3월 초 전에 미리 교과별로, 그리고 교과별뿐만이 아니고 학년별로, 그리고 학년별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부서별로,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별로 별도의 모임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대면으로 교사들이 전체 연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 초에는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화상 연수, 저희 선생님들 이미 다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화상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자유학년제 도전 과제는요, 자유학년제 수업과 자유학년제 업무가 1학년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 또 모든 학년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계획하고 소통하고 또 자유학년제의 취지가 2학년, 3학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모두 또 부서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 중에 하루는요, 자유학기제 전문 강사님을 저희 학교에 초빙해서 전체 선생님들과 다 함께 1학년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선생님들과 다 함께 연수를 받아볼 계획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뵌 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연수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 누가 와주실 건가요? 자, 눈 피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친절하셨는데 지금은 좀 무섭습니다. 네. 지금 쭉 선생님들이 나누신 도전 과제들을 보니까 자유학년제에서도 수업과 평가에서는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월 초에 이것이 계획적으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짰으면 좋겠다. 그걸 넘어서서 도전해보고 좀 더 융합시켜보고 교과 간의 벽을 허물어보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돌아보면 결국 자유학년제 수업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수업에 대한 본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수업과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과 활동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 학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도전 과제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교과 간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수업을 통합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신학기 준비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끝으로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이나 또는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도전 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 정리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뒤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여길 떠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이 이야기도 해볼 걸, 저 얘기도 해볼 걸, 막 이러면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상상이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로 자유학년제에서 돕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 이렇게 운영했으면 라는 조언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또 인정쌤을 쳐다보게 되네요.
제가 고유 1번인가 봅니다. 네, 자유학년제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단순히 활동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년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학습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 선생님들이 시험이 없다라는 이유로 혹은 학생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활동만 하시고 이 활동의 의미, 학습 목표를 깊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출발한 목표가 학습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한 학습 주제에 대해서 깊이 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의 단계를 쪼개주시고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인정 선생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데요. 사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은 큰 오해이십니다. 경쟁식, 줄세우기식 지필고 수행평가는 100%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1년에 8단원을 배우는데요. 저는 2단원마다 끊어서 기본적으로 단원평가 형식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보기 전에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구글 폼으로 학습 자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교 올 때 등교하기 전에 열도 재보고 자가진단을 하고 오는데 왜 열만 재고 오는가, 본인의 배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학습 자가진단 양식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라는 거를 보기 전에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보시면 지금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몇 단원에 어디를 배웠고 이번에 형성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원은 워크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는지, 문법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회화 표현들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본문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되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키워주는 거,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거,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력을 키워주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형성평가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오답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성찰지 양식을 제공해 줬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과 또 학습 태도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성찰지를 작성하고 나면 학부모님께 바로 보내서 학부모님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가 꿈인데요. 몸무게를 지금 안 재는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라는 평가 형태를 통해서 몸무게를 측정해야 효과가 있듯이, 특히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도구 교과고 1학년 때부터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성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성찰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의 평가와 또 피드백에 대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님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개선점이나 그런 새로운 시도를 생각할 때 늘 저희가 교사 시각에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유치한 발상 같지만 자유학년을 실제로 경험한 중2, 중3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왜 배우지 하는 과목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옛날에 배웠어. 그때 배운 게 지금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런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에게도 의견을 들어보지만 자유학년을 지나서 지금 평가가 있는 학년을 보내고 있는 2,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수업을 계획할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저는 1년 정도는 자유학기 수업을 하면서 결과물에 목을 메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물, 결과물. 그래서 뭐 어떤 페이퍼를 만들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뭐 계속 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벽에 붙일 수 있고 나 이런 활동했다. 우리 이런 거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결과물에 매달리지 말고 학생이 그 배우는 그 시간, 배우는 그 순간에 저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학기라는 것에 저는 굉장한 부담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순간 이게 교과 수업도 해야 되고 자유학기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자유학기가 짐이 돼서 선생님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마치 수건 돌리기처럼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 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 수업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그것이 융합일 수도 있겠고 특이한 활동일 수도 있겠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뭐 특별한 수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업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유경 선생님한테 제가 찌찌뽕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온라인상으로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45분의 안에 수업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걸거든요.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줌으로 먼저 초대를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화면 공유도 하고 채점도 하고 시키기도 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아이들이 복습 시간을 줌으로 하고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콘텐츠에 해당되는 부분을 걸어서 아이들이 메인 학습을 하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교과서와 연계된 문제라든가 지금 오늘 그 온라인 상에 해당되는 멘탈 테스트, 그러니까 전시 복습 문제를 풀고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노트 정리까지 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폼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전 줌을 해서 출석 체크했는데 영상을 또 봐야 되나요? 그리고 노트 사진까지 찍어서 또 구글 폼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물론 세 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사실 제 수업 시간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어떤 그 45분 동안의 수업적인 방법을 동영상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아이들의 몰입도와 긴장도를 위해서도 수업적인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민세나 선생님께서 수건 돌리기라는 표현 정말 가슴 아프게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학생들하고 해보고 싶은 내용을 어떤 저희가 2개 학년을 걸치게 되면 수업 2종류를 하는데 또 자유학기까지 하게 되면 3종류를 하는 그런 그 수업에 대한 준비의 부담이 엄청 크시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과와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었던 교과 단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한 부담되었던 내용들을 8개에서 9개 정도 구성을 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더해져서 교과 수마 내용으로 선택 프로그램을 구성하신다면 별도의 수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창구로 네,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찌찌뽕 했던 이유는 제가 항상 구글 폼으로 제출을 할 때 그 아이의 그 아까 자가진단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제 수업에 대한 아니면 아이들의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체크를 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내 수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더 쏟아내고 계시네요. 교사라는 이름으로만 뭉쳐 있어도 사실은 수업 얘기에 또 아이들 얘기에 그 긴 시간 동안도 지루하지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교사 얘기로 시작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 중심으로 시선이 조금 더 옮겨가네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어리고 지식도 적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회는 복잡해졌고 그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 내용들은 어쩌면 아이들이 더 복잡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도전이 결국은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아이들 얘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면서 선생님들도 뭔가 이 안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마치는 소감 한마디를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인정쌤을 먼저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거는 인정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시선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소감을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네네, 그럼요. 영광입니다. 막상 학교에 있으면 매우 바빠서 수업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적어서 아쉬웠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가진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고 수업도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이제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제 중심으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멋있어 보이는 수업, 나만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수업.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자유학기는 단위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자율성이 보장된 중등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얻고 활력의 창구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가 학교도 다르고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년이 놀면서 소비해버리는 아까운 학년이 아니라 정말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교과별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잘 다져나가는 꼭 필요한 학년으로서 기능하는 자유학년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도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훌륭한 패널분들과의 대화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네요.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교육 관계자님들도 같은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자유학기제를 처음 접했던 2015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본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닥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을 잘 알아야 나를 잘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학기제에 관한 연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자. 근데 그 연수를 들으면서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과정중심 평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제도까지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유학년제, 그래서 저는 6년 연속 자원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유학년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으니까 선서해야 될 것 같아요. 선서. 네. 자, 이상 저희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마음, 이 마음과 함께 하실 선생님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함께 담아서 이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